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생각의 차이에서 이제 한대부고 내신을 전담하고 있는 국어 강사 임시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연휴 전에 바쁘신데도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제가 한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광역단위 자사고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기 대구 쪽에 경신고가 자사고 시절에 이제 경신고등학교를 다녔었고, 지금은 일반고지만 올해도 이제 수석 소식이 한 명 들렸었잖아요. 그 경신고 같은 경우에는 그 수석 받은 친구가 제가 동생이 막둥이라 가지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제 동생은 아니고 제 동생의 친구가 그 수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사고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사고 학교 시험의 특성을 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한대부고를 전담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한대부고 국어의 전반적인 특징을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사실은 8가지로 돼 있지만 자사고 시험의 특징은 크게는 2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불친절하고요. 하나는 공정합니다, 대신.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특징부터 보시면 일단 처음부터 방대한 범위라고 돼 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대부고가 시험 범위가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교과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게 부교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또 들어가게 되는 게 이제 학교에서 나눠주는 유인물 들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의고사까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 교과서도 일반고처럼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교과서에 어떤 개념이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일반고 같은 경우는 1단원이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1단원의 학습 목표라던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교과서에 있는 그냥 문학 작품 그리고 문법 개념만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슨 뭐 학습 목표 1단원이니 2단원이니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 작품이 시험 범위구나, 이 문법 개념이 시험 범위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 범위에 현대시가 나왔다. 그러면은 부교재 내에 있는 현대시가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문학이 현대소설이 나왔다. 그럼 현대소설까지 시험 범위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교과서랑 부교재가 연결되어 있고, 부교재는 학교에서 이제 스케줄표를 줘요. 이 스케줄표를 주는 이유는 부교재로 진도를 나가지 않습니다. 진도는 교과서로 나가는데 부교재를 과제 형식으로 아이들에게 나눠줘요. 그러면 아이들은 스케줄표에 해당하는 부교재의 내용을 혼자 자습하는 형식으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부교재는 학원에서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작품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유인물이 불친절함의 끝판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거를 빨리 주지 않아요. 정말 급할 경우에 시험 2주 전 이렇게 줘버리면은 혼자서 공부하는데 이게 벅찰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원에서도 막 2주 전에 유인물이 나왔다 하라면 이제 막 비상으로 막 대비를 해가지고 유인물에 대한 추가적인 학습도 진행을 하고, 또 2주 전에 나눠준 게 시험에 안 나오느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도 좀 학습을 하는데 부담이 생기는 게 현실이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당장 올해께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전년도 거 혹은 2년 전께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시험 범위를 이제 공개를 해야만 그 시점에 어떤 모의고사가 들어갈 거다라고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에 제가 지문 비공개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적어놔서 범위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 교과서가 예를 들어서 문학 작품이 한 3개에서 4작품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현대시, 현대소설, 뭐 고전 산문이라고 쳐볼게요. 그렇게 되면 3챕터잖아요. 그럼 이 부교재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각각 5개 이상씩 들어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부교재에서 나오는 범위만 하더라도 20개에서 25개 이상 되고,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거에도 한 5가지 정도 작품이 나오게 되면은 최소 매 시험마다 30개 이상,
작품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문법이 거의 매 시험 출제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이 30개 넘는 지문 중에서 어떤 지문이 나오는지 공개를 안 해줘요. 강조 한대부고도 마찬가지고 다른 자소고인 배제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학교 선생님이 여기 나온다라고 얘기해놓고 안 냈어요.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공개 상황에서 30개 넘는 지문을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야 되고 거기에 문법까지 매 시험 들어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모의고사는 그럼 시험 범위 이제 독서는 안 들어가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독서는 출제를 할 때 부교재 상황에 따라 다르고 모의고사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부교재가 만약에 독서가 들어가 있는 부교재다라고 하면 독서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모의고사에서 독서를 출제를 해요. 근데 이 모의고사 시험 범위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문법하고 문학만 해당하는 내용을 내고요. 또 어떨 때는 모의고사 전체 다 문법, 뭐 화작문, 뭐 화법과 작문 그리고 독서까지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얘는 함부로 예단을 할 수 없다. 매년 달라지고, 물론 올해 이제 계획표를 내시면은 이 학교에 그 매년 계획표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출제하는 선생님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저도 알 수 있고 학부모님 모두 다 아실 수 있는데, 저희는 그 선생님들 이름을 보면은 이제 알게 되잖아요. 아, 이 선생님이 보통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더라라는 걸 알게 되면은 제가 어느 정도는 좀 추립니다. 아, 부교재 비중이 크겠구나. 모의고사에서 독서가 빠지겠구나. 정도는 좀 추려내가지고 최대한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이 안에서 조금 정리를 하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세 번째로 복합 출제라고 돼 있는데, 복합 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서랑 부교재가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가 이제 시험 문제에 가나형 이런 식으로 중학교 때도 많이 나오잖아요. 2작품 이상 엮어서 내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한대부고처럼 자사고 같이 부교재를 쓰는 경우에는 가가 있고 나 작품이 있으면 이 2작품이 다른 데서 나와요. 교과서에서만 나오지 않고 여기에서 교과 작품을 썼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부교재 작품을 쓰고 이렇게 섞어서 냅니다. 얘가 현대시, 고전산문으로 내고는 있는데 언제 바뀔지 모르고 현대시랑 고전산문을 엮을 수도 있고요. 이 부분 언제든지 이제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뭐 시에서 뭐 이 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습할 때 뭐 점층법을 썼니, 뭐 반복법을 썼니, 이런 내용들을 학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교재에서도 동일한 그런 것들을 학습을 합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보통 선지 구성을 가 작품하고 나 작품의 공통점들을 많이 물어보죠. 근데 이거는 일반고 기준이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말바꿈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청각적 심상이라는 거를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청각적 심상이라고 하면은 약간 소리랑 관련된 용어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시각적 심상을 사용했다라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일반고에서는 가시에서는 청각적 심상을 썼음과 달리 나시에서는 시각적 심상을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문제를 깔끔하게 냅니다. 근데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말을 바꿔요. 청각, 시각 둘 다 저희의 감각이잖아요. 그러면 가, 나 작품에서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여 라는 말로 일단 바꿉니다. 그럼 여기까지 바꾸는 거는 아이들이 이해를 해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부각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게 돼요. 그러면 가 작품은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주제를 부각했을 수도 있는데 나 작품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런 디테일을 놓치게 되면은 선지 하나가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디테일을 잡는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다음 특성에 연결이 되는데, 모두 고르는 문제가 나와요.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수능에는 답이 하나잖아요. 근데 한대부고 내신 같은 경우에는 답이 하나가 아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극단적인 예시로
7년 전에 배제고에서 답이 5개였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그때 이제 아이들이 많이 틀려서 요즘은 배제고도 한 3개에서 2개 정도로 줄여놨는데 이걸 정해주질 않으니까 제대로 학습하지 않으면 모르게 되는 것이죠. 물론 모두 고르기 문제는 웬만하면 교과서나 유인물 안쪽에서 내요. 부교재까지 이렇게 내면 정말 정답률이 많이 내려가게 되고 한대보고가 범위가 넓은 거에 비해서 문제 전체적인 난이도는 절대 높지 않거든요. 그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모두 고르기 문제는 교과서나 유인물에서 출제를 하는데 한대보고가 전체 문제가 20문항 정도예요. 여기서 객관식이 17문항에서 18문항, 서술형이 3문항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배점이 여기서 70점, 여기서 30점이 나와요. 서술형이 한 문제당 10점이 걸려버리는 거죠. 모두 고르기도 17개가 70문항이면 모두 고르기의 배점을 크게 줄 거 아니에요. 5점에서 6점을 줘버리는데 저거 하나 틀리면은 1등급을 못 받아요. 1등급 커트라인이 95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문제도 무조건 다 잡아야만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 서술형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마지막 특성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서술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점씩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10점 통째로 나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요. 대부분은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서답형 구조로 나와요. 뭐 네모를 채우세요. 이 네모 채운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표현법이 썼는지 써보세요. 이런 식으로 연계가 돼서 소문제로 나오는데 문제는 채점 방식이 조금 악랄해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1번 문제를 오답을 적었어요. 여기에 오답을 적고 얘네 2개를 맞췄다. 그럼 배점이 예를 들어 4점, 3점, 3점이면 6점이 돼야 맞잖아요. 여기 오답을 적으면 얘는 2점입니다. 상쇄시켜버려요. 여기에 답을 안 적은 친구는 6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모를 것 같으면 적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채점 방식은 올해 들어서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여태까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쇄를 사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서술형에서 많이 힘들어해요. 괜히 오답 적었다가 틀릴 것 같으면 그냥 비워두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한대보고만의 어떻게 보면 특성인데 제가 다녔던 학교도 이러진 않았거든요. 한대보고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술형 문항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문제 난이도는 다른 학교 서술형이랑 비교했을 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꼼꼼하게만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은 불친절하다의 거의 모든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나마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자면 범위 내 출제가 대다수예요. 사실은 범위가 이렇게 큰데 이 안에서 출제 안 하면 그거는 그거대로 또 너무한 거죠. 범위 내에서 출제한다는 거는 간혹 다른 설명회 같은 데 가보시면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가 고등학교 가면 나온다. 1번부터 5번까지 어떤 외부 작품들 갖다 놓고 가작품이랑 유사한 표현법을 사용한 작품을 골라라. 이런 문제들이 출제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한대보고에선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얘들이 다 외부 작품이 출제가 돼야지 출제가 가능한 문제거든요. 근데 한대보고는 얘를 내려면은 부교재에서 끌어다 쓰던가. 물론 외부 작품을 낸 경우도 있긴 한데 결코 문제 난이도가 하루 나왔었고 그래서 외부 작품은 저희가 머릿속에서 좀 지워도 된다. 무조건 범위 내에서만 출제된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게 그 다음으로 중요한 점이 매 시험에 문법이 출제된다라고 했잖아요. 뭐 범위를 조금 수정해가지고 문법을 뺄 수도 있겠지만 올해도 제 생각에는 1학기, 2학기 모두 다 문법이 나올 거예요.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총 4번 다 문법이 나오게 되는데 문법 난이도도 엄청 어렵지는 않은데 간혹 가다가 어려운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에서 위반되는 단어들 끝말잇기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표준 발음법은 끝말 잇기거든요. 근데 그걸 시험에 내버리면 아이들이 틀립니다. 예를 들면 문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이 있고 조금 심화 개념이 있어요. 기본 개념은 중학교 때에도 아이들이 들어본 게 많아요. 유음환이, 비음환이 이 정도는 아이들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화 개념으로 가면은 리을 비음화 현상이라는 게 또 나와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어려워요. 유음화랑 비음화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걸쳐 있는 친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개념을 일반고에서는 잘 안 내고 내더라도 보기로 제시를 해줍니다. 리을 비음화는 이런 현상이다 라고 알려줘요. 근데 한대부고는 안 알려줍니다. 그냥 출제를 해요. 학교 수업 시간에 다루기는 할 건데 저도 학교 수업을 들어본 입장으로서 학교에서 문법 수업을 하실 때는 대부분이 유인물을 나눠주시고 외워라. 이게 다예요. 문법 수업이 친절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학원에서는 문법을 친절하게 좀 많이 디테일하게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문법 수업을 좀 열심히 수강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한대부고는 특히나 자사고들은 웬만하면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불친절한 게 하나 더 남았었네요. 범위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중에 자사고들은 범위 누적이 많은데 범위 누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개념이 누적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하나는 작품이 누적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개념이 누적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1학기 때 의문을 배웠어요. 근데 2학기에 단어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의문에서의 내용을 기본 상식처럼 갖다 씁니다. 근데 선생님은 하실 말씀이 있는 거죠. 너희들 1학기에 배웠잖아. 그럼 이거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그냥 출제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작품 같은 경우에도 부교재에 못 쓴 작품이 많을 거잖아요. 이게 30작품 넘게 들어가는데 20문제 안에 다 담으려면 사실상 작품을 많이 내봤자 10개 안쪽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20개 작품을 못 쓴 거를 2학기나 다른 기말고사 같은 데에 갖다가 써버려요. 이것도 예측할 수 없죠. 예측할 수 없는데 최대한 예측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저희는 뭐 계속 한대보고 문제만 보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2학기 교과서에 있는 어떤 이런 특징들이나 아니면 작가나 겹치는 소재들이 부교재에 출제 안 된 문제들이 있어요. 얘 왜 안 냈지 싶은 것들이 2학기에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문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2학기 때 보면은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가 있고 이 개념 같은 경우에도 문법을 한번 잘 잡아놓으면은 그 뒤에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쓰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는 자사고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식인데 현대 소설의 어떤 작품을 갖다 놓고 일반적으로 현대 소설 작품을 내면은 문학 얘기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현대 소설에 밑줄을 그어놓고 문법 얘기를 해버려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개념의 누적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런 케이스들도 있으니까 좀 대비할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대부고 특성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 시험 문제 20문제인데 이 페이지 수가 12페이지 이상이에요. 시험지가. 그 소리는 6장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작품당 문제 수가 2개에서 3개? 많아도 거의 2개 안쪽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글을 오래 읽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죠. 저도 자사고 때 그랬거든요. 문제가 이걸 시간 내에 내가 이해하고 푼다? 그런 거 안 돼요. 그냥 이 작품은 머릿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나는 문제만 보고 답만 찾겠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시간 내에 다 풀 수 있는 구조. 한대부고 역시도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약간 걱정만 드린 것 같아서 근데 이런 게 다 대비가 되고 그리고 전 제가 직접 몸으로 해본 사람이잖아요. 또 학교를 다녀봤지만 다 돼요. 다 됩니다. 대신 공부량을 조금을 늘릴 필요가 있고 아이들에게 요즘 방학 때 공부 몇 시간에 물어보면은 다들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들어보면은 저 4시간이요, 5시간이요 얘기하는데
사실 어림없죠. 이제 자사고 들어가게 되면 제가 자사고 때 기면증이 있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근데 저만 그랬던 게 아니고 제 친구들 모두 다 겪어본 중요한데 내신 기간에는 그 잠을 조금은 반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사고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 보통 자사고 설명회도 한대보고 설명회 가셨었나요? 입학하기 전에? 아니면 뭐 처음이세요? 뭐 한대보고 같은데 이제 학교에서 나와서 홍보를 할 때 우리 학교 와라 자사고들은 홍보를 하니까 보통 하는 얘기가 내신 3, 4등급이어도 저희는 일반고 1, 2등급 뭐 수시 쓸 수 있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거짓말입니다. 안 됩니다. 자사고의 메리트는요. 일반고 1.5등급이랑 자사고 1.5등급이 있으면 자사고 1.5등급은 학교를 마음껏 골라갈 수 있어요. 일반고 1.5등급은 인서울을 넣을 수 있다 정도지 뭐 큰 메리트가 있는 등급이 때가 아닙니다. 일반고는 1.0, 1점 극초반이어야 되고 자사고는 1.5만 돼도 내가 학교를 골라갈 수 있다는 메리트는 분명히 있어요. 단 그거는 비슷한 등급이 될 경우 내가 3, 4등급 받는데 일반고 1, 2등급이랑 같은 취급 받을 거야. 안 돼요. 저 때도 블라인드가 이제 막 얘기가 나왔을 텐데 그때는 그래도 숨길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자사고들만 주는 상, 이 상 이름 보면 어느 학교인지 알 것 같다. 이게 수시 때는 있었는데 요즘은 다 가리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사고 3, 4등급이 일반고 1, 2등급 효과를 받는다? 힘듭니다. 그래서 자사고니 뭐 이제 아이들이 많이들 그래요. 저 자사고니까 저 3등급만 받아도 되는데 1, 2등급 욕심 없는데요? 안 돼요. 그러면은 그냥 수능 대비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얘기 드리고 그래서 얘들을 결국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가 이제 문제잖아요. 이 대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다 교재들 이름이에요. 이거를 이제 중간고사 때까지 쭉 사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이제 과제, 얘는 과제물. 얘 같은 경우에는 한 2에서 3주가량 제가 강의계획표에는 3주 동안 이제 3월 모의고사 대비라고 적어는 놨는데 근데 구체적인 내용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어쨌든 처음으로 치르는 시험은 3월이잖아요. 3월인데 한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저런 복합 문제 같은 거나 혹은 보기가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들 발생을 해요. 이제 보기가 나오는 문제를 저희가 수능형 문제라고 하거든요. 한대부고는 대다수의 문제가 수능형 문제예요. 그러다 보면 이 수능형 문제들을 대비를 하다 보면은 자동으로 3월 모의고사는 잡히거든요. 그럼 이 수능형 문제 연습을 한대부고는 교과서 작품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중간고사에 들어갈 게. 한 3개 정도 작품이 들어갈 것이고 뭐 일단원의 윤동주의 자화상 같은 건 무조건 들어가고요. 그 작품들을 통해서 2에서 3주 동안 수능형을 연습을 해서 3월 모의고사도 대비를 하고 2, 3주 안에 교과서 작품은 그냥 끝내놓는 거예요. 여기다 플러스로 교과서 내에 있는 문법 요소까지. 죄송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때 마무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끝내놓고 나서 이제 이게 본 교재가 될 건데 얘는 모든 작품이 다 수록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는 실시간 제작형이고요. 왜냐면 미리 완성을 해뒀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왜냐면은 한대부고는 부교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3월달 돼야지 더 자세하게 많이 알려줘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가 3월달에 들어가서 부교재의 작품들을 더 살펴보면서 또 유인물들 작품을 살펴보면서 그런 것들을 다 여기 교재에다가 실어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이거는 모든 작품들에 대한 해설이나 또 제 손필기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을 예정이고 수업 시간에는 30개의 작품이 있다고 하면 이 30개의 내용을 다 밀도 있게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 중에서 밀도 있게 다뤄야 되는 작품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고 나머지 작품 같은 경우에는 손필기 혹은 제가 영상을 녹화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녹화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복습도 진행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작품 학습을 하고 부교재의 특수한 문법 개념이 있다면 문법까지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너만의 기출문제라고 붙여놓은 거는 과제물인데 이 과제물을 제가 이렇게 붙인 이유는 얘가 어머니들이 이제 큰 학원, 대형 학원을 선호하시면서도 꺼려 하시는 이유가 보통 개별 관리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과제를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다. 통합 과제랑 개별 과제로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통합 과제는 이제 학교별 특성이 들어가는 거니까 한대부고의 특성을 반영한 문제가 매주 한 100문제 정도 출제가 될 거고요. 개별 과제는요. 저희가 기본적인 시스템이 수업을 듣고 테스트를 치고 테스트 점수가 미달되면 클리닉을 받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테스트 점수가 뭐 미달되거나 아니면 잘 받더라도 틀리는 문제들이 학생들마다 다르잖아요. 그 틀리는 문제를 반영을 해서 제가 직접 50문제 정도를 선별을 하고요. 이 선별된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총 150문제가 매주 과제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테스트지 검수나 이 문제 선별은 제가 직접 하고요. 1차적인 뭐 채점이나 이런 거는 조교분들이 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 검수는 다 제가 직접 반영을 함으로써 좀 개별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150문제를 드리면은 처음에는 적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과제가 좀 적은 것 같다. 타학원 비해서 적은 것 같다. 국어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국어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국어만 하지만 아이들은 국영수 다 해야 되고 탐구까지 해야 되잖아요. 자사고 다녔던 입장으로서 이게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300~400문제를 막 출제를 하던 시절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아이들이 복습을 제대로 못해요. 오답노트도 제대로 못하고 한 문제를 풀더라도 문제 선지가 5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익혀갈 게 5개나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문제를 많이만 풀면은 정답만 체크하고 나머지 선지 버립니다.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한 150문제 정도를 좀 밀도 있게 학습함으로써 복습을 하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한대부고 기출의 역사는 얘는 최근 3개년을 모아둔 거예요. 최근 3개년을 제가 모아둔 형식이고 이 3개년 기출 문제들을 기출 유사 혹은 심화까지 얘들을 저희가 수업 시간에 얘는 과제물이었다면 얘는 수업 시간에 다루는 시험 한 2주 앞두고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2주 동안은 문제풀이만 쫙 하면서 실전 감각을 쫙 끌어올리고 마지막으로 8주 플러스 알파라고 제가 강의 계획서에 해놨을 건데 직전 보강 당연히 들어가고요. 이 직전 보강 같은 경우에는 한대부고 시험지랑 동일한 형식으로 웬만하면은 제가 시험지도 갱시로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시험이랑 비슷한 형식으로 치르도록 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대부고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마무리가 됐고요. 조금 더 시스템에 대해서만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클리닉이 저희가 수업이 있고 클리닉이 있잖아요.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테스트 미달자는 의무 참여예요. 의무 참여가 될 거고 테스트 통과자는 선택 참여입니다. 매주 진행을 하는 거는. 근데 저는 올데이 클리닉도 진행을 할 거예요. 올데이 클리닉은 저희가 4월달이나 5월달이나 재량 휴업일이라던가 뭐 어린이날이라던가 쉬는 날 있죠. 한 달에 하루 그런 빨간 날을 잡아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교실 하나 열어둘 겁니다. 그러면은 와가지고 그거는 웬만하면 제가 의무 참여를 권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부족한 거 있으면 다 점검하고 가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상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최대한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해요. 아이들에게 부족한 게 보이거나 또 앞에 실장님이 아마 설명을 하셨지 싶은데 제가 학습 자문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이들에게 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수행평가. 수행평가도 있잖아요. 수행평가가 어떤 게 들어가고 배점이 뭐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학교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거든요. 학기 초에. 그걸 기반으로 대비를 할 건데 그 대비를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앞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주도적으로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수행평가라는 거는 개별적으로 과제물 같은 거 제출이잖아요. 과제물을 제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터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청을 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려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한 1년에 많아야 한두 개 말고는 보통 까먹고 요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셨다가 수행평가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 한대부고 1학년 통합과학 내신 대비 설명에 맡게 된 강사 안선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현재 여기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이제 중3과학이랑 이제 한영외고, 한대부고 맡고 있고요. 목차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통합과학의 먼저 특징입니다. 당장 다음 달에 우리 아이가 무슨 과목 배우는지 조금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한대부고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제 강좌 특징은 뭔지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사실 좀 저한테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제가 알아야 될 내용들인 거고, 사실 세 번째 내용 조금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가르치는 방향성이랑 어머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성 일치한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통합과학의 특징입니다. 일단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물리, 우리가 아는 물화생치가 한 과목에 다 들어있는 그런 과목인데요. 이게 중학교 과학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중학교 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1단원 물리, 2단원 화학, 3단원 생명과학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이제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1단원에 이제 뭐 지구과학, 화학 다 들어있고요. 뭐 2단원에 물리, 지구과학, 뭐 생명과학 다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한 단원에 여러 가지 과목들이 좀 섞여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고요. 대신에 이제 좀 공통점은 뭐가 있냐면, 여기 하늘 색깔 조금 이제 파란 색깔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2, 중3 내용, 뭐 중1, 2, 3 내용 다 들어있는 단원도 있고요. 좀 이렇게 중등과학과의 연계가 거의 70% 정도로 좀 많은 내용이 겹쳐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오는 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가 만약에 중학교 과학에서 조금 어려워했다, 중학교 과학이 잘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괜찮습니다. 중학교 과학들이 좀 베이스인 만큼 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과학을 되게 좀 열심히 잘 했다라고 하면은 좋은 거죠. 네, 내신 대비할 때 조금 더 수월하니까요. 네, 이렇게 좀 중등과학과 연계성을 좀 알아봤는데, 고등과학과도 이게 또 엮여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써놨지만 뭐 지구과학 1, 화학 1, 뭐 원 과목들, 좀 상위 과목들의 내용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이것도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생님들께서 고2, 고3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내용들을 끌고 와서 출제하십니다. 또 다른 걸로 말씀드리자면 고1 통합과학이 잘 돼야지 고2 물화생지 내신 대비 잘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설명 안 드린 게 지금 이 빨간 색깔 박스가 있는데, 이 빨간 색깔 박스들은 이제 어머님들이 흔히 아시는 킬러 파트죠. 물리, 화학 표시해 놓은 겁니다. 여기가 이제 보통 이제 1학기에 진행이 되고, 여기가 이제 2학기 때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화학, 물리, 화학, 물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물리라고 써놨는데 여기는 뭐냐라고 하시면은, 여기는 이제 현행 물리학 1이랑 겹쳐져 있는 내용이고, 여기는 현행 물리학 1에서는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현행으로 치면은 약간 물리학 2 내용이랑 걸쳐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전 교육과정이죠. 공구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물리 1에 해당했던 내용인데, 그 당시에도 약간 좀 아이들 애를 많이 먹였던 파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미지는 제가 이제 한대부고 교과서인 이제 비상 출판 교과서고요. 비상이면은 이제 어머님들 잘 아시는 이제 완자 O2 이런 것들이랑 같은 교과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키워드를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써놨는데, 네, 아시다시피 통합과학이 이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교육과정이 바뀌어요. 네, 이제 현재 중3이죠. 예비 중3 친구들이 이제 넘어오면은 통합과학이 이제 바뀌는데, 이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하고, 이것도 이름은 통합과학이에요. 통합과학 1, 2인데 대신에 그 친구들은 이걸로 수능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고1 친구들, 이제 예비 고1 올라가는 친구들은 얘 가지고서 수능 보진 않죠. 여기 다음에 이제 물화생지 가지고 수능을 보는데, 그 다음 학년 애들은 얘가 이제 사라진다. 이름은 통합과학인데 알맹이는 다 바뀐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통합과학의 특징입니다. 강한 독립성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국어, 영어, 수학으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국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배울 때 뭐 공감각적 심상,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뭐 문법도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비유법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다음에 영어도 마찬가지로 뭐 투부정사, 비동사, 뭐 단어들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국어, 영어의 특징들이 뭐냐면은 이제 국어, 영어의 특징들이 뭐냐면, 이제 하나의 지문 안에서 되게 여러 가지들을 물어봅니다. 뭐 여기서 대꾸법 쓰였니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애초에 영어 같은 경우는 해석할 때 우리 단어 공부해야 되고, 해석할 때 문법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차피 문제를 풀면서 개념들을 그냥 자동적으로 복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
보시면은 이렇게 뭐 점 찍는 거 배우고 이거 이어서 그래프 만들고 그 다음에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차근차근 상위 개념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영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아이들의 기억이 조금 증발될 일이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통합과학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하나 단원인데 지구과학이고 우주, 빅뱅이거든요. 우주 배우고 그 다음에 화학 배우다가 갑자기 반도체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요. 뭐 땅, 지구, 뭐 하늘, 바다 이런 거 배우고요. 갑자기 또 생명과학 배우고요. 그러니까 뭐 단백질 얘기하다가 반도체 까먹고 화학 얘기하다가 우주 까먹고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병렬적으로 좀 정보가 많이 동시에 들어온다. 따라서 복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복습이 잘 안 되어 있으면은 좋은 점수를 얻기 힘들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한대국어 통합과학의 특징을 좀 한 페이지로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키워드는 이제 첫 번째 뉴페이스입니다. 2023년 작년 기준으로 좀 선생님들의 변화가 있으셨어요. 물리 선생님이 새로 추가로 오셨고 그래서 물리 지구과학을 같이 가르치는 선생님 한 분, 그다음에 화학 파트 하시는 분, 생명과학 하시는 분 이렇게 세 분 계시는데 그냥 내용들은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전형적인 그냥 내신 스타일입니다. 교과서 위주 내신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2, 고3 상위 개념들 원과목 내용들 모의고사 문제 끌고 오십니다. 그래서 물리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좀 까다로운 난이도고 생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알려져 있지만 조금 뭐라 그랬지 암기성 내용 그다음에 뭐 교과서에 좀 구석에 짱 박혀 있는 내용들 그런 것도 좀 지엽적이고 실수 유발하는 문제들로 좀 출제가 되는 게 한대부고의 스타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특징은 누구보다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높은 1컷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대체로 90점 중후반대에 1등급 컷이 형성되어 있었고 작년 1학기 중간고사의 경우에는 거의 99점 정도가 1등급 컷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여자 아이들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조금 요 앞 내용인데 생지 내용들이 꽤 많아요. 생지 내용이 많다 보니까 통합과학에 좀 암기성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좀 꼼꼼히 써야 된다. 게다가 또 서술형도 있고요. 여기 비율은 아래 보시면 나와 있고 서술형 있고요.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모두 고르시오. 몇 개인지 안 알려주고 다지선다형 이런 문제 출제합니다. 아이들로서는 굉장히 조금 머리가 아프죠. 그러니까 좀 오개념 없이 꼼꼼히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결국에는 예측 불허입니다. 제가 통합과학 마지막 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존과 같은 기조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교육과정 바뀌니까 원래 하던 대로 할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거는 사실 거의 확률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제 그냥 감히 예상하면은 내년에 교육과정이 바뀌면 평가원에서 뭘 하냐면 예비신행이라는 거를 5월 달쯤에 좀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 수능 이렇게 낼 거야 라고 이제 미리 스포일러를 해주는 건데요. 여기 이제 통합과학의 알맹이가 바뀐다고 말씀드렸는데 겹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1학기 중간 이후에 기말고사부터는 조금 이 문제 끌고 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 감히 한번 작두 타보고요. 결국에는 어쨌든 학교 내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충실히 해서 교과서, 프린트, PPT, 학교 자료들 위주로 수업하고 그 다음에 뭐 강남 기출이라든지 혹은 모의고사 문제, 그 다음에 시중 문제집들 다양한 유형에 대한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제 강좌 소개입니다. 7주차 커리큘럼으로 운영을 하고 4+2+1이라고 적어놨는데 초반 4주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통합과학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좀 친해지고 개념을 빈틈없이 좀 채워나가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2주는 이 개념들 머릿속에 깔려있는 개념들 한번 다시 복습해 주면서 문제를 맞춰나가기 위한 좀 적용 훈련하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1주는 직보기간이고요. 가능한 시간에 언제든지 와서 무제한 질의응답 가능하고 무제한으로 문제 제공해 드립니다. 조금 더 딥하게 설명드리면 4주 기본 개념은 출제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학습하고 추후 문제풀이로 복기를 하는데 하위권 학생회 같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모든 내용들을 다 차근차근 다루다 보니까 좀 빈틈없이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 상위권 학생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개념들은 있지만 그 사이 연결고리들을 조금 채워나가는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주 실전 개념의 모토는 효과적인 문제풀이인데요. 이게 뜻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뭐 높은 좀 어려운 스킬들부터 좀 쉽다면은 사소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크다 이런 거 아이들 많이 좀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들 어떻게 하면은 더 안 헷갈리고 그냥 깔끔하게 풀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사소한 팁들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뜻은 내가 시험 말고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지 이 한 문제를 풀더라도 50%만 흡수하는 게 아니라 80% 이상 100%까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강의를 하고요. 여기 오른쪽 세 번째 그림은 이제 제 책 교재 구성인데
같이 호흡하는 교재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조금 말투도 좀 친절하게 국어체로 서술을 해놨고 아이들이 조금 따라올 수 있게 제가 옆에서 과외하듯이 조금 실제 수업 구성과 비슷하게 서술을 해놨고요.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읽었지 하면은 이제 제가 말 걸듯이 여기까지 읽었으면 잠깐 멈춰서 이 개념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제가 던져주든지 조금 이렇게 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들이 복습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네, 제 외형이 조금 이렇게 운동한 외형은 아니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운동도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다. 운동 헬스하고 먹어야지 좀 완성이라는 건데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 듣고서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과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과제를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툭 문제집 던져주고서 풀어와라 하는 거는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숙제하는 성향이 두 가지예요. 아주 꼼꼼한 친구, 내가 수업 듣고서 바로 직후에 숙제 다 해야지 하는 부지런한 친구가 있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뭐냐면 문제는 잘 풉니다. 대신에 나머지 5일 동안 그게 증발돼요. 대신에 반대로 미루다가 가장 많죠. 직전에 숙제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앞에 5일차 내용이 다 증발됩니다. 그러니까 숙제할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앞에 거 보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비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 푸는 이제 마치 좀 학습지처럼 매일매일 일정 분량 아이들한테 던져주고 있고요. 이 관리는 이제 타임스탬프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사진 촬영을 하면은 여기에 시간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이따 확대해서 보여드릴 텐데 숙제 시작 시간 그 다음에 종료 시간을 제가 조금 찍게 하는데요. 이걸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은 시작 시간을 예를 들어서 오후 1시에 제가 좀 촬영을 했어요. 아이가 촬영을 했는데 그러면은 종료 시간이 5시면 좀 이상하거든요. 자기가 봐도 숙제가 4시간 걸린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이런 행위 자체를 통해서 조금 더 몰입해서 그냥 아예 1시간 딱 하고 끝내자. 이게 기록이 남으니까 조금 이렇게 좀 집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클리닉입니다. 제가 이제 학원 조교 생활도 조금 해봤는데 클리닉을 왔을 때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클리닉에 와서 숙제를 굉장히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와서 숙제하고 한 번에 또 몰아서 숙제하고, 이거는 제가 앞서 말했던 단점과도 일맥상통하고, 클리닉에 와서는 선생님을 대면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원래 그냥 숙제하는 시간에는. 그러니까 클리닉에 와서는 저는 좀 교정,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일주일이 있으면 한 중간 포지션, 화요일, 수요일쯤에 클리닉을 거의 필수로 잡을 예정이고, 물론 다른 날에도 클리닉 운영할 겁니다. 근데 이제 화수에 와서는 뭘 하느냐, 한 3일치 정도의 숙제를 했으니까 이 친구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A라는 거에 대해서 5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5개념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풀어버리면 이 좋은 문제, 10문제를 다 5개념 가지고 풀어버리니까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일치쯤 했을 때 제가 이거는 잘 풀고 있고 어떤 게 잘 못 풀고 있으면은 교정해주고, 그래서 나머지 3일 절반 나머지 숙제는 좀 올바른 방법으로 학습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미니 테스트는 누적 범위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주차, 3주차 때 1, 2주차가 계속 복습할 수 있도록 해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클리닉 설계를 해놨고요. 세 번째는 조금 제 장점이기도 한데 최저가 공략집이라고 해서 조금 저희 시그니처 오답 노트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피는 제가 해드립니다. 제가 적을 아는 거, 한 대 보고 분석하는 건 제가 해드려요. 지기는 아이들 스스로 해야 합니다. 통합과학이랑 굉장히 조금 시너지가 있는 오답 노트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본인이 틀렸던 선지들, 맞았던 선지도 좀 애매한 것들 그냥 쭉쭉 적는 겁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오답 노트를 하면서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열심히 써요. 열심히 쓰고 안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전 문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짧고 컴팩트하게 오답 노트 작성하는 팁 알려드리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창 시절 때 이제 수학학원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인데 제가 조금 입맛에 맞게 변형해서 이거는 좀 과탐이랑 시너지가 더 좋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서 제가 실행을 해봤고 실제로도 제가 수능 때 과탐 만점 받았고요. 그래서 문제풀이 속도가 빨라지고 오답률이 낮아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 기록하는 이미지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40번 계산할 때 실수하지 말자. 문제를 꼼꼼히,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 적어도 됩니다. 단위 잘 맞추자. 이거 이제 물리 파트거든요. 물리 파트의 단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적어놓고 가운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헷갈렸던 개념들 적어놓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친구 62번이니까 이제 이 친구는 이제 62문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2번. 근데 이 친구도 잘하는 친구입니다. 한 문제에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62번 단위를 잘 맞추자. 마찬가지죠. 65번 20cm가 0.2m다. 이게 약간 부끄러울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00cm가 1m인 거 모르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대신에 어차피 본인만 보는 거니까 자신한테 솔직하게 쓰고, 이거 쓰면 장점이 뭐냐면은 다음번에 센티미터, 미터 봤을 때 한 번 더 의식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그래서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답률 줄일 수 있고요. 밑에 케이블카는 등속 운동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과학의 선지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요. 뭐 과일인 것을 고르세요. 과일을 골라라 라고 해서 뭐 기억에 바나나,
니은 복숭아, 디귿 뭐 토마토 줬는데 토마토가 과일인 줄 알고 만약에 뭐 체크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토마토는 채소래요. 그럼 쓰는 거예요. 토마토는 채소다. 그럼 다음번에 어떻게 되냐면은 채소인 걸 고르세요 하고 뭐 기억에 토마토 딱 나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여기 적어놨으니까 그냥 바로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풀이 속도도 늘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제 이제 애프터 서비스죠. AS인데 숙제 검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플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숙제 안 했으면은 미션 알림 통해서 제가 아이들한테 알림 보낼 수 있고요. 뭐 어플 사용 못한다라는 친구들은 뭐 카톡으로 인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 24시간 거의 제가 깨어있는 시간에 바로바로 질의응답 가능하고 만약에 제가 이제 뭐 숙제한 거 검사하다가 보다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제가 느끼기에 좀 부족한 친구가 있다 라고 하면 제가 역으로 질문하기도 합니다. 너 이거 기억하고 있니? 물어봐서 제가 케어해 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제가 뭐 어머님들 아이들 학원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뭐 클리닉이라든지 수업 끝나고 조금 특이사항 있으면 이렇게 이미지 파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랑 제가 이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적어서 오늘은 제가 아이들한테 압박 푸시 많이 했으니까 집에 가서는 좀 격려해 주세요. 혼내지 마시고. 근데 또 다음 주에 가면 바뀝니다. 집에서도 압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 바뀌는데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고요. 제 강의는요. 꾹꾹 압축해서 많은 내용 밀도 높게 전달하고 그 다음에 세심하게 케어해서 아이들의 도약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저의 모토는 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험을 잘 보는 건 간단합니다. 그냥 찍어 누를 만한 압도적인 실력이 있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전략적으로 대비하지 않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빈틈없이 대비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서술형 안 나오는데 서술형 대비시키고 뭐 빈출 유형이 있는데 빈출 유형 아닌 거 공부시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는 시험이 스포츠랑 같다고 생각해요. 전술적으로 대비를 해도 이게 언제든지 변수는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본인의 어떤 그냥 본질적인 실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수철은요 2배, 3배 누르면은 4배, 9배로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아이들이 노력한 것에 비해서 그 힘든 과정일지라도 좀 많은 결과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노력할 예정이고 개강은 3월 16일 토요일 오후 1시에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준수한 역사사회 만들어가는 생각의 차이 통합사회 한국사 강사 정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024년 새학기 맞이해서요. 한대부고 통합사회 한국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러 나왔고요. 각 과목별 특성 그리고 어떻게 출제하는지 출제 경향 마지막으로 대비 전략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통합사회부터 살펴보시죠. 통합사회, 인간사회, 환경 세 가지 주제를 개별 학문의 경계에 넘어서 통합적 관점에서 공부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교육과정의 목표에 맞게 1에서부터 9단원, 총 9개의 단원이 다양한 사회 과목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옆에 정리해 놓은 것처럼 1단원, 6단원은 윤리, 2, 3, 9단원은 지리, 4, 7, 8은 일반사회, 그리고 5단원은 경제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합사회는 장기적으로는 고3 수능 사탐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고 보다 단기적으로는 당장 지금 고1 내신에서 최소 6단위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보다 큰 중요성이 있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년에 6단위는 한 학기에 3단위고 한 학기 3단위는 곧 일주일에 3번 수업을 듣는다는 의미인데 국영수랑 비중이 흡사하기 때문에 만약 국영수를 1, 2등급 맞았는데 통합사회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한국사가 4등급, 5등급이 뜬다. 그럼 향후 내신을 활용하는 입시에서는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통합사회에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가? 작년 기준의 전반적인 출제 경향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거기 프린트가 약간 잘못돼서 이 페이지는 여기 PPT 화면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적인 측면에서는요. 사탐의 심화 개념을 다수 출제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통합사회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대신에 상대적으로 깊이는 깊지 않은 과목이었는데 학교에서 내신의 변별력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연관된 사탐의 어려운 내용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 11번 문제 보시면 4-2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보통 교과서에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라고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아니면 이런 언급도 아예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근데 막상 문제를 보면 여기 보기 1번에 뭐 기본권 제한의 방법상 한계, 여기 보기 4번에 기본권 제한의 내용상 한계처럼 사탐 정치화법에서 배우는 내용까지
끌어다가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는 혼자서 교과서만으로 공부하기에는 고득점은 약간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구나 형식적으로 대다수 문제에 도표나 지도나 그래프와 같은 각종 자료를 첨부해서 자, 문제 유형으로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묻는 개념 확인 문제, 그리고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모두 고르세요. 모두 선택 문제, 그리고 요즘 자주 내는 게 여기 보시다시피 3차원 좌표에서 옳은 위치를 고르시오. 3차원 좌표 문제, 그리고 게임을 한번 풀어보자. 게임 풀고 점수 몇 점 맞는지 한번 계산해보는 게임풀이 문제, 그리고 교육청 모의고사를 변형한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 등이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보다 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해보면 통합사회는 교과서에 있는 기본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연관된 사탐의 심화적인 개념까지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수의 자료가 활용되는 만큼 자료를 분석하고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미리 해야 한다로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죠. 한국사 특성 살펴보면요. 한국사 말 그대로 한국 역사가 형성 발전되어 온 전 과정을 공부하는 과목인데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전 근대사, 즉 조선시대사까지를 중점적으로 배웠다면 고등학교 때는 전 근대사 부분은 대폭 축소되고 그 뒤에 나오는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에 이르는 근현대사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사도 고3 수능 한국사랑 연계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중요성이 있고, 보다 단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통합사회랑 똑같이 고1 내신에서 6단위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더 큰 중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통합사회 6단위라 말씀드렸고, 지금 한국사 6단위이기 때문에 합치면 12단위가 되고 국영수를 초과하는 이런 단위수가 나오기 때문에 내신에서 현실적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럼 이런 한국사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가? 작년 기준으로 출제 경향 말씀드리면, 일단 내용적인 측면에서 여기도 PPT로 한번 같이 봐주시죠. 여기 전 근대사는 일단 중3 때 한 바퀴를 돌렸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문제로 내기 때문에 정치 파트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까지 각 분야를 다 똑같이 출제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근현대사는 상대적으로 기록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적 연도 암기를 요구하는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8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넘어서서 81, 82, 83까지 구별하세요 라는 고난도 문제가 출제돼서 아이들이 다소 근현대사를 더 어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는요, 교과서에 실려있는 사료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사료를 가져와서 이것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문제 한번 보시죠. 이게 고구려 광개토왕이 신라의 뇌물 마리간을 도와줬다와 관련된 문제인데, 사실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런 개념만 외웠으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그런 식으로 문제 안 내고 사료를 줍니다. 그래서 사료에서 너가 힌트를 찾아낼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여기 영락, 그리고 왕이 직접 순수에 내려갔다, 뭐 5만 명 보내서 신라 구원했다, 이런 힌트를 발견하고 아, 이게 광개토 왕이구나 라는 걸 네가 이해했느냐, 캐치할 수 있느냐까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도 사료를 활용해서 문제 유형을 보시면 사건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순서 나열 유형, 여기도 똑같죠. 사료 주고 이 사건을 가나다라 마중에 옳은 위치에 고르세요. 이런 순서 나열 유형, 개념 확인 유형, 그리고 모두 선택 유형. 모두 선택 유형은 어렵게 나오면 요새는 가나, 가나다, 가나다라 이런 식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외우지 않으면 틀리기 딱 좋은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 밖에 평가원 모의고사를 변형한 유형까지 다수의 유형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사는 기본적인 굵직한 사건뿐만 아니라 정말 뭐 이런 것까지 낸다고 굉장히 치사하게 느껴질 정도의 문제까지 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까지도 해야 됩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일단 암기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여기까지는 중학교랑 비슷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다른 점은 암기하고 무조건 사료를 해석하는 연습을 병행해야 된다. 1학기 끝나고 성적 엄청 안 나와서 저 찾아오는 학생들 다 일일이 분석해 보면 거의 대다수가 암기까지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사료를 아예 안 보고 있다가 막상 문제를 풀러 갔더니 처음 보는 사료가 나와서 당황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다. 이런 식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료를 미리 해석하고 문제를 푸는 연습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통합사회 한국사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제 수업 소개와 더불어서 전략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 크게 세 가지 강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교과서 기출문제 교육과정을 반영한 자체 교재입니다. 제가 직접 통합사회 5종 교과서, 한국사 8종 교과서 직접 공부하고 요약해서 이런 교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수업으로 모든 교과서에 있는 공통적인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할 수 있고요. 옆에 보시다시피 개념 준수하기, 자료 준수하기, 문제 준수하기 3단계로 교재를 구성해놨기 때문에 핵심 내용을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5개년 교육청 모의고사 그리고 학교별 프린트 참고서 기출문제를 시험 전에 미리 같이 풀어보면서 중요 문제를 정복할 수도 있습니다. 강점 두 번째는 확실한 개념과 풍부한 사례의 수업인데요. 매 수업마다 PPT를 활용해서 수업의 이해도를 증진시키려 했고요. 그리고 아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초적인 단어부터 어려운 개념까지 최대한 명확하게 설명해서 많은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빈출 사례를 활용해서 중점 자료 해석을 연습하고도 있는데요. 옆에 보시다시피 수업 중간중간에 이 수업 내용과 관련된 중요 사료, 통합사회의 경우에는 도표 그래프와 같은 중요 자료를 최대한 많이 같이 보면서 분석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험에 어려운 사료나 자료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강점 세 번째는 가장 짧은 시간 가장 많은 관리인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강점 두 가지만 해도 충분히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데 아이들을 보면 모든 아이들이 다 100점 맞아오거나 1등급 맞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왜 그럴까?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좋은 수업을 하고 아무리 퀄리티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전달해도 결국 마지막은 본인이 복습하고 본인이 암기해야 되는데 중요 과목에 밀린다는 이유로 또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안 하다가 결국 안 한 상태로 시험을 보러 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국영수는 1, 2등급 나오는데 갑자기 통합사 한국사에서 4, 5등급 빵꾸가 터지는 이런 아이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매일 준수해오는 말 그대로 매일 너무 많은 부담이 가지 않을 정도의 10분 분량의 다양한 숙제를 전달하고 제가 일일이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교육청 평가원 모의고사라던가 학교 기출문제라던가 시중 문제집에 있는 중요한 문제를 다양한 식으로 재편집해서 아이들에게 그날 전달하고요. 또 숙제를 했는지 제가 직접 그날 확인합니다. 근데 만약에 숙제를 안 했다? 그럼 바로 보호자분께 이러한 관련된 내용을 전달합니다. 두 번째, 매주 준수해오는요, 제가 옆에 사진 실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매회 그 이전에 배웠던 내용과 관련된 복습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표 점수를 넘지 못했다? 그럼 수업이 끝나고 통과할 때까지, 암기할 때까지 재시험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매월 준수해오는 시험 직전에 기출과 흡사한 예상 모의고사를 실시해서 개별적으로 채점하고 부족한 부분 마지막으로 보완하면서 끝까지 피드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통합사회 한국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말씀드렸는데 제가 통합사회 한국사 강사이긴 하지만 통합사회 한국사 아예 안 할 수도 없고 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애매한 위치의 과목이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시간을 들여서 최대한 많은 효율을 얻기 위해 또 준수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통합사회 한국사만큼은 준수한 통합사회 한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준비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생각의 차이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호연지기 방재현. 네, 장태호 수학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뭐 저희 한대보고 내신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저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는 둘 다 여기 강동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뭐 저는 광문고 그리고 장태호 선생님은 이제 한영고를 졸업을 해서 서울대를 간 케이스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중학교 때 학원을 같이 다녔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사실 과학고 입시가 이제 굉장히 성행을 하던 때라 이제 KMO나 뭐 이제 한국수학 올림피아드나 이제 물리 올림피아드, 화학 올림피아드 이런 대비를 하는 학원에서 이제 같이 공부를 했고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었던 뭐 수학에 관련된 노하우 또는 이제 학습 습관 이런 것들을 좀 강동구 학생들이랑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작년부터 수업을 같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한대보고 수학 내신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선 과목 편제 자체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가면서 사실 그렇게 막 일반적인 범주에서 벗어나는 정도는 아닙니다. 1학년 때는 수학상, 1학기 때 수학상, 2학기 때 수학하, 그리고 한대보고는 보통 이거는 매년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정말 딱 정확하게 이제 많은 학교들이 사실 수학상을 다 나가지는 못하고요. 1학기 때 보통 도형의 이동 전에서,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 또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끊기는데 한대보고는 정확하게 도형의 이동까지 다 나갑니다. 웬만하면. 이제 그리고 2학기 때는 수학하만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학년을 올라가게 되면은 2학년 1학기 때 수1, 그리고 2학기 때 수2를 하게 됩니다. 혹시 어머님들 그 자녀분들이 지금 첫째 아이신가요? 그럼 첫째 아이는 혹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1이랑 수2를 이제 반드시 해야 되고, 요 네 과목은 어느 학교를 가든지 간에 무조건 똑같습니다, 다. 그리고 2학년 때는 선택 과목으로 기하가 있고, 이제 기하 과목 같은 경우는 1등급에서 9등급으로 이제 숫자로 표시가 되는 게 아니고 A랑 B랑 C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평가라고 뭐 학교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대략적으로 수행평가랑 중간 기말고사 다 합쳐서 한 70점 또는 80점 이상이면은 이제 A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주 그냥 거저 먹는 과목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제 바로 직전 방학 때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재학기 때 좀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이제 A를 받을 수 있는 뭐 부담 없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자, 그리고 3학년 때는 이제 선택 과목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미적분이랑 확통이 있습니다. 자, 사실 뭐 미적분이랑 확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금 1학년 내신 설명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라서 이거는 보통 2학년 여름방학 또는 좀 빠르면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이제 학습 플랜을 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대보고 수학 내신의 가장 특이한 특징은 사실 이미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대보고 내신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서술형 배점이 엄청 큽니다.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60점 가까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제로 시험 구성도 매번 한두 문항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는데 객관식이 12문항 정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거의 되게 적은 겁니다. 12문항이면은. 보통은 이제 14문항에서 16문항 정도 나오는데 객관식이 12문항밖에 없고, 서답형이 이제 단답형 주관식이랑 서술형 모두 다 합쳐서인데 이게 대략 6에서 7문항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수가 많지는 않은데 배점이 굉장히 고배점입니다. 엄청 커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아주 쉬운 문제 아니면은 거의 6점 이상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거의 객관식이랑 서술형이랑 40대 60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대보고 학생들이 맨 처음에 1학기 중간고사 보고 와서 하는 말이 시간이 모자랐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이제 그런 말을 왜 하게 되냐면은 학생들이 보통 중학교 때도 중학교 내신을 준비를 하면서 서술형을 대비를 해보지 않은 학생들은 이제 완전히 이제 새로운 환경에 노출이 되는 거고, 심지어 중학교 때 서술형을 써봤는데도 이제 써본 기억이 있으니까, 감점 당해본 기억이 있으니까 고등학교 때는 감점을 당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 엄청 정성스럽게 그 문제집 해설지에 있는 것처럼 빽빽하게 쓰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감점을 당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정말 필요한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런 키워드들만 적어주면서, 꼭 필요한 단계들만 적어주면서 이제 답안을 최대한 빨리 작성을 해야 변별력 문항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답형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이 안 나와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이제 서술형을 어려운 문제, 고난도 문제로 낸다는 거는 너네는 답을 쓰지 마라, 채점하기가 귀찮다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객관식에 주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 사실 그 변별력 문항의 난이도를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대보고는 이 서술형 문제들을 작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하는지가 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만 해도 그래도 좀 문제가 쉽다라고 느껴질 정도는 아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전반적으로 1년 내내 쉽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학교 선생님들께서 처음에 첫 중간고사 출제를 하신 다음에 학생들 평균적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난이도 조절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난이도는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으나 서술형 작성을 하는 것 때문에 좀 편차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본인 실력이랑 실제로 이제 나중에 결과가 성적표가 나왔을 때 점수랑 갭이 좀 클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비를 이제 장태호 선생님이 이어서 좀 저희 수업 시스템 설명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고등학교 수학 과정 및 이제 한대부고의 어떤 시험에 대한 특징을 이제 방지현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다라면은 저는 이제 저희의 이제 내신 대비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저희 수업 프로세스와 그다음 저희 수업 특징,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결국 저희 수업 시간표, 이번 중간고사 내신 대비는 언제, 무슨 요일에 어떻게 열리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한대부고 반 또는 뭐 한영 배제반 뭐 이렇게 저희가 어떤 특정 학교를 나눠서 저희가 반을 짜지 않고요. 저희는 통합반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과목 뭐 국어라든가 영어 뭐 또는 뭐 이제 다른 사회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교과서마다 출판사도 다르고 지문들도 다르고 우리 학교에서 채용하는 지문들도 다르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들은 학교별로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수학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고 사실 절대적인 실력을 쌓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학생들마다 어쨌든 시험을 봤었을 때 본인의 실력을 최대한 다 끌어내서 결국 점수를 높게 받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본인의 지금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진단을 하고 그 본인의 상태에 맞는 그거에 해당하는 로드맵을 제시를 하는 게 최적의 학습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반을 진행을 하는데 반을 만드는데 저희는 수준별로 나눠가지고 저희는 정규반과 그 다음에 심화반으로 수준별로 분반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계들이 저희는 이제 정규반부터 심화반으로 나눠서 구별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뭐 팜플렛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좀 추상적인 내용이죠. 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냥 A단계 첫 번째 저희가 그냥 학생들 만나게 되면요. 사실 수학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저희랑 뭐 유대 관계를 쌓으면서 수학에 대한 조금 재미 또는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 B단계 빌드업 단계는 지금 이제 겨울방학 다들 아마 자녀분들이 지금 수학상 뭐 지금 공부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도 지금 빌드업 단계에 해당하는 방학 때 수업 수학상에 해당하는 정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 학기에 진행이 되게 되는 어떠한 이제 수학상 뭐 2학기 같은 경우는 뭐 수학하가 되겠죠. 그에 해당하는 필수 개념들과 그 다음에 필수 문제들 핵심 유형들에 대한 문제들이 정리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설명에는 저희 이제 내신 대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저희 내신 대비 때 들어가게 되는 단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내신 대비는 C단계와 D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중간이든 기말이든 보통 시험 기간들이 보통 7에서 8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7에서 8주 중에서 저희가 초반에 해당하는 한 4주에서 5주 정도에 해당하는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C단계 뭐 클로즈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방학 동안 진행됐던 개념들 학생들이 방학 때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사실 까먹으면 안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떠한 비어있는 부분들이 분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기본적인 개념들은 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나가되 시험에 실제로 출제가 되는 그런 문항들에 대한 실전 개념들 어떤 문항들에서는 이러한 조금 더 심화되는 개념을 적용하면은 빠르고 간결하게 풀 수 있다더라 라는 실전 개념들과 더불어서 이제 좀 더 변별력을 가르는 어려운 문제들까지 저희가 C단계에서 다뤄지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주에서 5주는 뭐 이제 시험 범위들이 대략적으로 각 과정들마다도 한 7에서 8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단원별로의 진도들이 다시 한번 나가게 되는 단계가 C단계 클로즈업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남은 이제 2에서 3주 정도에 해당하는 시간에는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라고 하면은 이제 마지막
D단계요. 뭐 그래서 D단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뭐 디테일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수능과는 다르게 좀 절대적인 실력뿐만이 아니라 학교마다의 어떠한 좀 특장점들, 뭐 예를 들면은 저희 한대부고 같은 경우는 서답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서술형들을 대비를 하는 그 디테일이 챙기는 게 내신에선 정말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 디테일 단계들을 이제 챙겨주기 위해서 학교별로 이제 추가적인 자료들이 있으면 그런 자료들에 대한 정리와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높은 어떤 욕심들이 있는 좀 더 높은 등급을 받고자 하는 그런 변별력 문항들에 대한 풀이들, 결국에는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본인의 상태에 맞는 개별적인 학습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단계들이 정규반과 심화반 수준별로 나눠서 진행되게 된다는 점 말씀드리며 저희 수업에 대한 특징과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팜플렛에 있는 다 내용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중에서 제가 조금 쿡 집어서 좀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감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결국에는 수학 뭐 열심히 수업 듣고 뭐 머릿속에 다 넣으면은 사실은 다들 뭐 100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수학은 본인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숙제들을 해오든 뭐 또는 학원에서 시험을 보든 모든 문제들을 풀고 나면은 그에 따라서 정답과 오답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답들에 대한 정리들이 사실은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오는 이제 이 시근의 과도기에 있는 친구들이 열심히 해야 되기는 하는데 근데 좀 오답들은 정리하기 귀찮고 좀 귀찮아하는 경향성들이 있는데 오답들을 정리하는 것만큼 사실은 수학 실력을 늘릴 때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뭐 해라가 아니라 오답들에 대한 과제들도 추가적으로 유인물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맞추는 문제들 한 3문제에서 4문제 맞추는 그냥 유형들 좀 기본적인 문제들은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는 양치기는 사실 무의미하고 정말 비효율적이죠. 그런 문제들은 저희는 과감히 버리고 학생들이 정말 주요하게 계속적으로 취약한 부분들 계속 틀리는 유형들을 끊임없이 시험 전까지 저희가 추적 관리가 진행되는 데이터 기반 시스템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 선생님이 2명이고 어머님도 2명이고 저희가 이렇게 이제 조금은 밀접하게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학생 한 명 한 명 다 뭐 물론 열정 있는 선생님들 각각 다 뭐 이제 학생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신경을 쓰지만 저희는 그게 2명이라는 점. 저희는 수업이 끝나고 나면 퇴근을 못 해요. 퇴근을 하고 싶은데 오늘 수업 이제 했던 학생들마다 학생 한 명 한 명마다 각각 특이 사항들이 있는지 저희는 서로 뭐 회의도 하고 뭐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객관적인 진단들을 계속 뭐 생각을 하고 다음 수업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학생 한 명에게 어떠한 이제 최적의 어떠한 로드맵들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저희 수업의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 1대1 서술형 대면 첨삭, 특히 이제 서답형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적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첨삭들이 학기 중에 운행이 되게 되는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따가 저희 수업 시간표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대비 수업들이 따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다음으로 학교별로 맞춤 대비 마지막으로는 이제 학교에서 주어지는 뭐 부교재라든가 또는 학교에서 나오는 프린트들에 대한 정리들이 저희 디테일링 단계에서 진행되게 된다. 마지막 저희 지금 이제 수업 영상도 뒤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모든 수업을 좀 고화질로 되게 촬영을 해서 그 수업들 다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좀 편집을 해서 실제로 인강 보듯이 편집을 해서 학생들에게 그날 또는 다음 날까지 해서 매번 전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좀 뭐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졌다든가 또는 어떤 특정 용들에서 조금 어려웠던 것들, 물론 이제 학원에 나와서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수업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어떤 인강을 듣는 것보다 당연히 수업 진행된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3월 개강하는 중간고사 내신 대비가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에 대한 설명, 시간표 먼저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이 총 여기 보시면 수토반, 모기반이라고 되어 있지만 수준별로 분반을 하기 때문에 총 4개의 반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토반, 모기반 각각 다 시간은 일단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게 되며 그 다음에 각각 수토반, 모기반, 정규반, 심화반으로 나눠서 4개의 반으로 나눠서 수업이 진행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그러니까 첫 수업 때 이제 학생들이 오게 되면은 분반 테스트를 봐서 분반 테스트를 가지고 그냥 너는 점수 어느 정도니까 심화반, 너는 점수 안 되니까 정규반이 아니라 저희는 첫날 학생들 올 때마다 개별적으로 다 상담을 토대로 특히 뭐 이제 정규반과 심화반의 애매한 사이에 걸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학생들의 어떤 각오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최적의 어떠한 수준에 맞는 반을 제시를 해서 수준별로 분반해서 진행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토, 목일 이렇게 그러면은 주 2일만 나오게 되나요? 가 아니라 매주 금요일 날 한 주 동안 나간 진도에 해당하는 좀 시중 교재들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이제 학력 평가 고사 문제들 모음집이라든가 이런 시중 교재 문제들을 조금 추가적으로 저희가 무료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 이제 이 외에도 저희 정규 수업 외에 대한 특징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아까 앞에서 언급을 드렸었던 1대1 서술형 대면 첨삭이 이제 수업 전에 1시간 뭐 이렇게 뭐 수업 수요일 토요일 오기 전에 1시간 또는 이제 평일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해 그러면은 주말에 저희가 오전 오후에 이제 시간을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이와 같은 경우는 주 1회 반드시 필참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방지현 선생님과 제가 직접 진행을 하게 되는 어떠한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나왔던 진도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출제될 만한 경향성이 있는 문제들을 저희가 뽑아서 한 주에 서술형 과제라고 내줄 겁니다. 그럼 학생들은 이제 학교 실제 서술형 시험 답안 적듯이 적어 오면은 그에 해당하는 피드백 왜 이렇게 한글이 맞니? 뭐 이런 것부터 출발을 해서 좀 간결하고 빠르게 적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에 대한 어떠한 사고 과정들까지도 지도를 하게 될 거고 앞서서 방쌤이 얘기한 것처럼 감점을 당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들에 대한 개념들까지 함께 정리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서술형 대면 첨삭만 하나? 그럼 정규 수업 때 저희가 이제 뭐 과제들은 뭐 잘 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이 어머님께서는 가장 걱정이실 겁니다. 그래서 과제들에 대한 수행률 뭐 또는 이제 과제들의 정답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매 수업 끝나고 나면 수업 일지를 보내서 어머님께 알려드리고 있고 그런 안내되는 반응상을 보시면은 정말 많이들 답답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숙제를 안 해가고 있니? 뭐 이렇게 할 건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 이제 일주일에 1회는 반드시 필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클리닉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1회 필참일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희망자 저는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요. 또는 저희가 어떠한 이제 과제들이 미흡한 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정을 해서 2회 이상, 3회 이상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밀착 관리들이 진행되는 클리닉 수업이 체크업 클래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1시간 동안 너네들 뭐 20명, 30명 다 와서 질문해 라고 하면은 사실 질문하기도 힘들고 관리를 못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다 시간표들을 짜가지고 수강하는 첫날 또는 첫 주에 학생들에게 수강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타임당 맥시멈 인원 4명을 제한을 해서 그 4명만 조금 더 밀접하게 효율적인 관리들이 진행되는 클리닉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클리닉 수업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실제로 수업을 하고 계시는 뭐 다른 저희 팀원들이 같이 좀 진행을 하게 되는 클리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의 주요 핵심점은 어쨌든 한 주 동안 진행되게 되는 양들에 대한 어떠한 뭐 질의응답 뿐만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미흡한 과제들 또는 오답들을 정리하는 것들이 가장 주요하게 다뤄지는 저희 클리닉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정규반 수업 시간표를 띄워드리고 그다음 이번 수학상 중간고사 범위에 대한 좀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맞춰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긴 이제 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수원, 수투, 뭐 확통, 미적분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은 기하적인 감각이라든가 조금은 어느 정도 수학적인 감이 필요한 자질적인 부분들이 좀 중요시되는 과정들도 있는 반면 수학상 그 중에서도 특히 이번 중간고사 범위는요 그런 자질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좀 기질적인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을 확실히 정리를 하고 본인 걸로 만드는 기계화하는 연습들이 중요한 단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단원들이 이번 수학상 첫 번째 중간고사 과정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와 함께 조금 올바른 공부 방법 그리고 조금 더 체계적인 이러한 관리를 받아서 첫 단추를 잘 깨어서 어떤 수학에 대한 흥미도 일깨우고 자신감을 가지며 남은 이제 대신 대비들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만나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설명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화면을 제가 써왔는데 이게 폰트가 안 보여요.
안 보여가지고 저 되게 약간 난감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이제 천천히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한대보고 내신 설명회를 제가 시작을 할 거고 제 이름은 정도현입니다. 앞에서 되게 잘생겼다고 해주셔가지고 부담이 좀 크지만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기본적인 소개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우, 너무 밝다. 이목구비가 아예 안 보이네요. 하지만 이제 제가 말로 그냥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학부도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나서요, 이제 카투사 복무를 하고 미군 부대에서 복무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고려대학교 영어 석사 과정을 밟고 있고요. 제가 이제 군대에 복무하면서도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강동구나 송파 지역에서 과외 같은 거나 여러 전국의 이제 학원들을 이제 수업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고등부 영어를 전임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약간 앳돼 보이긴 하는데 제가 약간 동안이라서요, 어머님. 제가 동안이에요. 그래서 한대부고가 어떻게 시험이 나오는지 혹시 들어보신 게 있으실까요? 영어 시험이? 아무것도 없으실까요, 혹시? 아무것도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키워드만 몇 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건 이제 제가 작년 거랑 재작년 거랑 계속 보면서 시험의 추이가 어떻게나 계속 준비를 하면서 봤는데 문항은 동일합니다. 30문항이 거의 동일해요. 그냥 계속 똑같이 문항은 객관식 25개, 그리고 서술형이 5문제예요. 이렇게 거의 고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보통은 학교가 이제 30개 정도 나온다고 치면 어떨 땐 32개, 4개 갈 때가 있는데, 한대부고는 뭐 특이하면 특이하겠지만 문항수가 동일해요. 항상 똑같았어요. 배점도 마찬가지입니다. 7대 3으로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70 그리고 1대 9라는 건 여기 이제 제가 작게나마 써볼게요. 70 지문 이상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다른 고등학교, 지금 이제 한대부고가 자유형 사립 고등학교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일반고 기준으로 많이 공부를 해봤자 20개 지문이 안 돼요. 그런데 한대부고는 범위가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거의 3회 이상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이 정도니까 애들도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대 9라는 건 지금 이제 교과서 제가 이제 출판사서 드렸고요. 그리고 거의 고정으로 쓰는 교재가 항상 있습니다. 가끔 이제 다른 글을 쓰기도 하는데 한대부고는 스튜던트 라이트를 계속해서 써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 그리고 모의고사 어휘끝 시중 범위에 있는 그런 교재까지 고정을 해서 여기 있는 거에 1, 이거 9 교과서가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어머님 딱 들으셨을 때 지문이 70개래요. 그러면 70개? 뭐 이러신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할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자사고기도 하고 뭐 시험을 준비한 입장에서 힘들게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호재인 것 같은 게 시험 자체 난이도가 엄청 높지가 않아요. 이따가 또 설명드릴 텐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 난이도가 그렇게 엄청 높지 않아요. 무난하게 나오거든요. 왜냐면 양이 너무 많으니까 내면서도 선생님들이 애들이 이제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서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 밑에 있는 이제 키워드는요, 이제 34.9라는 건 이제 2023년 학년도 기준으로 이제 1학년 영어 성적 A 비율인데 절대평가 느낌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학교 공식 사이트에서 찾아온 건데요. 이게 보통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요 A 비율, 뭐 A부터 E까지도 썼을 때 보통 점수가 75에서 80이라고 선정을 해요. 공시를 하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는데 한대부고는 따로 이제 발표를 하는 게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험 준비했을 때 85점 정도를 제가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받는 비율이 34.9%라는 얘기예요. 아이들 3등급 컷이 지금 23%까지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등급을 잘 맞기 위해선 최소 85에서 90 이상은 맞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거 보시면 이제 이게 1학년 전체 평균 영어 점수거든요. 아니 말도 안 돼요. 보통 일반 고등학교는 이 평균 점수가 40점 이상이 나오면 좀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좀 잘한다 싶으면 50 정도 나오는데 한대부고는 80점 가까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 80인 거예요. 이거 제가 공식 사이트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틀린 게 없거든요. 진짜 팩트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건 정확히 뭘 의미하느냐? 진짜 촘촘하다는 얘기예요. 정말 촘촘하다. 그리고 평균이 80이면 분명 그게 안 되는 학생도 분명 있겠죠? 이러니까 자사고 가는 친구들이 보통 정시를 많이 노리는 거예요.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자사고 가면 내신이 잘 안 나와요. 그게 이래서 이래요. 애들이 다 잘 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제가 진짜 압도적으로 어려운 게 많이 안 나와요.
거의 뭐 양치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애들이 기억하면 딱딱딱 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높은 점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35%가 넘는 학생들이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아가는 거예요. 자, 저도 이제 애들 시험 준비를 시키고 뭐 문제를 보면 그러니까 생각보다 진짜로 막 벽을 느낄 정도로 어려운 건 나오지 않거든요. 그 약간 친절한 문제도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건데 나오거든요.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아이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그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하는 거 어차피 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진짜 어떻게 70개가 넘는 지문을 다 준비를 하고, 심지어 여기 보시면 어휘 끝이라고 올해는 뭘 쓸지 모르겠어요. 아직 공식 안 됐는데 시중에 나오는 단어 교재까지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애들이 많이 힘들어하죠. 그래서 이제 애들 준비하면서 선생님 양이 너무 많아요 어떡하죠? 하는데 제가 애들 보다는 것을 얘기하면서도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많이 어쨌든 준비 시켜야 되니까. 네. 수업 때는 이거를 다 건드려 주는 거예요? 거의 다 안 건드려요. 알아서 해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하다못해 이 근처에 있는 다른 학교도 수업을 다 안 하신대요. 다 안 하시고 야 공부해와 그러면 학원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3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을 데리고 반에서 앞에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애들이 그걸 다 할까요? 잘 못하죠. 그런데도 혼자 열심히 공부하니까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못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범위 자체가 워낙 방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개 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복수어법 오류 문제라고 해서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식에서 1, 2, 3, 4, 5 준 다음에 자 여기서 어법상 틀린 게 몇 개일까 학교에서 정해줄 때가 있고 안 정해줄 때가 있는데 한대보고는 안 정해줘요. 정답이 2개인지 3개인지 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봤을 때 그냥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풀죠. 하다못해 정해놨어요. 하나 막 정해놨어. 2개래 3개래. 그러면 하나 찍고 하나 고르면 되거든요. 근데 공시가 안 돼요. 그러면 2개인지 3개인지 4개인지 몰라요. 근데 아직까지 4개는 안 나왔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섬세함과 성실성이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이게 중학교 때는 애들이 범위가 워낙 좀 좁다 보니까 그냥 한 번에 몰아쳐서 공부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등에서 고등으로 넘어왔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됐든 학습 습관 정도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초등, 중등 올라오면서 애들이 어떻게 됐든 양 자체가 뭐 최소 4배에서 자사고 쓰니 거의 6배 가까이 되는데요. 이걸 공부를 양을 어떻게든 버티려면 이게 습관 자체가 어떻게든 엉덩이를 붙이고 1시간, 2시간 가까이는 붙여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습관이 조금 잡혀있지 않고 뭐 시험 뭐 한 달 전, 한 달 반 전 이렇게 준비를 해버리면 갑자기 확 준비해버리면 애들이 머리에 안 들어오죠. 워낙 많으니까요. 그 요즘에 좀 바뀐 점인데 어휘 문제가 출제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원래는 이게 양이 워낙 많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모의고사 문제들 뭐 어법상 틀린 거, 뭐 문단의 순서 배열해라, 문장 어디 들어갈래, 빈칸 문제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어휘 문제가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어휘는 암기잖아요. 어떻게든 그쵸? 그러니까 암기를 좀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순수 실력도 중요한데 거기다가 암기까지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암기란 말도 가끔 이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왜냐면 근데 암기가 안 되면 어떻게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건데 저는 암기 해놓고 이제 숙지라고도 적어 놓긴 해요. 근데 이게 이거랑 거의 똑같은 말이니까요. 어떻게든 시험을 보기 위해선 암기와 숙지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잘하지 못하는 학생의 차이는 전 솔직히 크게 봤을 때 전 마음가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가 1 더하기 1이 왜 인지 이해가 안 된대.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원리를 파악하는 거겠지만 그냥 아예 외워요. 1 더하기 1은 2야. 이유는 모르겠어. 그런데 공부를 좀 안 해봤거나 잘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왜 이게 2인지 계속 판단하려고만 해요. 어떻게든 막 암기, 이해가 먼저 돼야 돼. 그게 아니거든요. 뭔가 모르면 일단 암기를 한 상태에서 풀어보면서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순서가 막 정해진 건 아닌데 애들이 막 어떻게든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가 공부를 할 때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분명 시간 써서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데 정말 냉정하게 조금 말씀을 드려서 뭔가 모르겠으면 일단 암기하는 습관 정도는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특히 영어에 있어서는요. 저 영어는 가르치면서 제가 영어를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영어만큼 효저 과목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면 돼요, 진짜로. 지문을 외우던 뭔가 공부가 잘 안 돼. 그럼 어떻게든 머리에 넣고 집어넣다 보면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 영어예요. 제가 준비 같이 해봤고 저는 여러 가지 영어 시험을 봤었는데 되긴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섬세함과 성실성이 확실히 필요하다 정도를 어머님들이 딱 각인을 하시고 아이한테 야 고등학교 시험이 이렇게나 많이 나온대 4배 6배래 심지어 지문이 야 70개가 넘는데 그리고 너 같은 학교 다닌 애가 점수가 이렇대. 겁을 두라는 말은 아니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팩트로 나왔으니 사실을 근거해서 이런 식의 정보가 있으니 알고 대비를 잘 해나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문제를 몇 개 가져왔는데 진짜 완전 백지예요. 어떻게? 아이고 이게 완전 백지네요. 아이고. 근데 이것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저는 어차피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외우고 있으니까요. 어떤 거냐면 여기 지금 이게 서술형이거든요. 마임하는 것 같은데 마임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서술형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A, B, C에 들어갈 말을 자 쓰라고 지금 이렇게 서술형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한대국어 시험에 좀 친절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나 드렸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글자 수를 정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단어가 들어가면 이 빈칸에 이렇게 네모 이렇게 네모 이렇게 2개를 그려줘요. 그러니까 글자 수가 몇 개인지 알려주는 경우가 좀 있어요. 대신 안다고 해서 이제 내용을 알고 있지 않으면 못 풀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예시로서 지금 2개를 적은 거지 사실 이제 이 빈칸이 당연히 4개, 5개, 6개 넘어가죠. 그럼 애들이 뭐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단어에 대해서 어형 변화가 있는지까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동사가 딱 들어갔을 때 여기가 s가 es가 들어가는지 혹은 ed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pp인 건지 이런 식으로 애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되고 하더라도 머릿속에 어떻게든 집어넣고 풀다 보면 부분 점수가 까이더라도 맞긴 해요. 그러니까 점수를 어떻게든 악착같이 딸 수 있으면 딸 수 있는 거예요. 약간 후하긴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대신 부분 점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뭐라도 끄적여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적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보시면 정말 객관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문제예요. 보시면 이거요. 몇 개, 지금 체크가 이렇게 2개 돼 있는데요. 문제는 어법상 옳지 않은 게 몇 개인지 골라라는 문제였어요. 그 문제에서 애들 몇 개인지 판단을 잘 못하는 거겠죠. 문장을 전체를 읽고 나서 애가 맞는지 틀린지 빨리빨리 판단 넘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순수 어법 실력이나 내가 영어 공부를 잘 안 했어. 그러면 조금 많이 힘들어지죠. 대신 배점 자체는 엄청 높진 않아요. 어려운 거 독해에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지엽적일 수도 있는 문제도 등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한대국어를 공부를 시키면서 정말 압도적인 거는 거의 한두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통틀어서 각 시험에 한 문제 나올까 말까예요. 근데 그런 거는 제가 한번 수업할 때 계속 찝어주니까요. 너무 걱정하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질문이 너무 많으니까 겉핥기식 암기는 절대 안 돼요. 내가 뭔가 외울 거면 진짜 확실하게 외워야 돼요. 이유 불문하고 일단 외워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해가 안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풀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수 암기가 아니라 어떤 어법이 있으면 일단 원리부터 이해하되 뭔가 이해가 안 되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걸로 만든다는 게 굳이 막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머리에 박고 나오면 띡띡한 기계처럼 띡띡 이렇게 나올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복습과 시간 투자는 무조건 들어가야겠죠. 애들이 중학교 공부할 때 하루에 1시간도 분명 안 했을 거예요. 몰아쳐서 거의 시험 직전에 많이 했죠.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10배 정도는 더 투자를 해야 돼요. 영어에는요. 물론 다른 과목도 하기 바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워낙 양이 많으니까요. 순수 실력 키우기 위해서는 혹은 뭐 내가 시험을 잘 보고 싶으면 어떻게든 더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
섬세함과 성실성,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습관 있죠. 습관이 꼭 들어 있어야 돼요. 지금 2월이거든요. 2월 지금 3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남을 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의 습관을 만들 때 보통 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지금 시험에 당장 이번 중간고사 때 뭐 만점을 맞지 못하더라도, 좋은 등을 받지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습관을 만들어 놓고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거나, 아니면 원래 잘해 그러면 그 방향을 믿어주시되 학원에 보내셔서 이렇게 서포팅을 받아라, 이렇게 지원을 받아라 해주시면 아이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멘탈 케어가 진짜 필수적이에요. 보통 한대보고는 여학생들이 좀 많이 가죠, 남학생들보다는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약간 극과 극이 좀 있어요. 좀 섬세하고 막 멘탈이 강해서 그냥 뭐 감정이 없어 보이는 친구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워낙 열이거나 워낙 마르니까 막 우는 친구를 제가 가끔 봤거든요. 그럼 진짜 제 억장이 무너져요. 그냥 물론 공부를 시키고 애가 결과가 좋으면 저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시키면서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도 이제 뭐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뭐 좀 덜 해주거나 그래서 멘탈 케어 좀 해주긴 하는데, 이게 저 혼자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머님들이나 다른 친구들이나 좀 같이 해주면 아이가 좀 되게 좋거든요. 네, 한대 보고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 이제 이렇게 준비를 시키는데 어떻게 준비를 시키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금 이게 그냥 딱 3칸만 남겨놨는데, 이게 표지를 제가 지금 안 정했어요. 표지를요. 표지는 제가 매년마다 랜덤으로 뽑거든요. 저 작년에는 이제 제 스타일대로 갔다가 애들이 보자마자 쌤 너무 촌스러워요. 쌤, 아니 이거 표지 쌤 혹시 몇 년대생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 나이 많아. 그래도 너네가 보이는 만큼 많지 않아 이랬는데도 되게 촌스러워 하길래 제가 이번에 그냥 오픈을 안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이 열리면 각자 보여주려고요. 야, 이거 어때? 이거 어때? 그래서 이제 내용만 좀 보시면, 첫 번째 교재는 이제 교과서랑 부교재나 이제 그런 게 있으면 내용 정리 같은 걸 제가 항상 제공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교재를 사용해서 수업을 해요. 그 다음에 근데 이 교재만 뭐 수업만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니라 혼자서 공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빈칸이라던가 영작할 수 있거나, 뭐 순서 문장 딱 배열해 주는 거나, 빈칸이나 자기가 혼자 공부하고 쓸 수 있게 워크북 자체를 제가 좀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좀 배부를 하거든요. 제가 전에는 본교재랑 요거랑 같이 붙여줬는데 그럼 양이 좀 많아져가지고 애들 좀 무거워하거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교재랑 워크북이랑 좀 따로 이번에는 좀 준비할까 해요. 그리고 이제 자습이나 과제형 교재는 제가 클리닉 때 보거나 이거 해오셔야 돼 하면 그것만 해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3번째가 수업을 좀 진행하고 나서 아이들이 뭐 한 바퀴 돌기 시작하면 이제 슬슬 내용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이제 문제를 좀 줘봤는데 아이들이 뭔가 못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난 오늘 A라는 내용을 배웠어. 근데 이거 직후에 준다고 해도 애들이 한 번만 읽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한 번, 뭐 2번 계속 내용 읽어본 다음에 좀 시간 지나고 나서 좀 전체로 돌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변형 문제 같은 걸 제가 내거나, 시험에서 뭐 그렇게 엄청 비중이 크지 않은 부분들, 좀 세세한 부분들 잘 정해서 변형 문제 같은 거나 직부 때 쓰는 걸로 제가 만들어서 이건 나중에 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일단 메인은 본 교재를 따르되 숙제가 좀 많을 거예요. 왜냐면 지문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 교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 불안한데요?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아이고. 역시나.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아마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그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지금 살짝 보이시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형광펜 같은 걸로? 이거 장미가 왜 이럴까? 항상 인생 같은 건 뜻대로 것 같지가 않아요. 어쨌건 자, 여기 보시면 문장 삽입 조심부터 시작해서 뭐 주제 같은 거나 형광펜을 제가 다 쳐줘요. 그리고 화면은 지금 안 들어와 있는데, 자, 이제 빨간색으로 중요한 부분이나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다 다른 색깔로 쳐줘서 주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지시사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니 하고 화살표까지 쳐줘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서 주면, 그리고 옆에 설명까지 해서 주면 아이들이나 어머님이나 좋아하시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안 봐요. 자습을 안 해. 그러니까 요번에는 제가 여기다가 이거랑 똑같은 걸로 하나 더 해서
중요한 부분 다 빈칸 채워놓고 너네가 혼자 공부할 수 있게 한번 자습할 수 있게. 당연히 이건 제가 숙제로 주는 거예요. 당위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더라고요. 안 해오면 남는 거야. 그리고 열심히 오더라고요, 엄청.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거를 아이들도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게끔 똑같은 페이지에 빈칸만 뚫어서 제시를 할까 해요. 그러니까 복습이 더 잘 되더라고요. 당연히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아이들 내용을 잘 기억하고 좀 어려운 부분, 좀 디테일한 부분 아니면 잘 풀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교재까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수업은 대체 언제 시작하나요? 라고 했을 때, 자 일주일에 한 번이고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예요. 원래 제가 사이트에는 오후 1시까지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1시간 더 봐주려고 해요. 네, 진짜 생각을 해봤는데 3시간으로 하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1시간 더 봐주기로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돌아오는 거 많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더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클리닉이 1회인데요. 이거는 개인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되도록이면 많이 봐주려고 하는데 1대1로 좀 봐주거나 좀 애들이 좀 있다 싶으면 그냥 통합으로 불러서 하거나 어떻게든 1회는 불러서 할 거예요. 그리고 매 수업 전에 테스트 보는 거랑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촬영하는 거랑 통지표까지 발송해 드려요. 네, 그리고 이제 1회차 때는 지금 날짜가 3월 2일 날 토요일 날 개강을 하는데 제 첫 수업 때는 항상 기본 문장 기본 구성 원리부터 시작해서 기본만 좀 한번 다뤄줘요. 근데 여기가 지금 문장의 형식이라 해놓고 제가 그어놨거든요. 이거 오타가 아니에요. 제가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면 보통 1부터 5 형식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 이거 가르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우리 영어 언어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5가지의 패턴으로 공부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안 하는데, 근데 제가 영문과 나왔잖아요. 저는 형식을 30개를 넘게 배웠어요. 근데 이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아니 요 30개 중에서 5개만 공부하면 문장 읽는데 어려움이 없다네? 그럼 한 번쯤은 훑고 갈 의미가 분명 있다고 생각을 해서 딱 한 번만 해요. 딱 한 번. 애들이 싫어하거든요. 네, 딱 한 번 해야 돼요. 꼭 해야 돼. 그럼 와서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뭔가 다른 학원이랑 틀린 게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원래 수업 때 아니면 공개 안 하는데 테스트하는 거 몇 개만 이것도 그냥 2분이면 끝나요. 네, 보여드릴게요. 역시 안 보이는구나. 자, 여기가 지문이고요. 제가 빈칸을 뚫어놨어요. 이렇게 뚫어놔요. 몇 개냐면요, 지문당 16개예요. 해놓고 여기가 선택지예요. 그러니까 빈칸 채우기거든요. 빈칸 뚫어놓고 선택지 단어 준 다음에 각 문제에 맞는 단어를 넣는 거예요. 이거를 언제 받아? 매 시험마다 봐요. 매 시험마다. 네, 지문 있고요. 선택지가 있고 해당하는 걸 A, B, C, D에 맞춰서 넣는 거예요. 자, 이런 시험 한번 보고, 자, 하나 더. 이것도 안 되는데. 요건 어법인데요. 이것도 제가 그냥 밑줄을 쳐놨어요. 쳐놓고요. 당연히 이쪽은 지문입니다. 지문이고요. 요 선택지가 뭐 어법상 옳지 않은지 너네가 자 여기 OX 이렇게거든요. OX 틀린지 맞는지 골라. 그 다음에 이유를 적어 라고 시험을 봐요. 네, 이유가 되게 중요해요. 이유가 애들이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시험 볼 때마다 어휘 테스트를 약간 이런 식으로 봅니다. 당연히 이거 플러스 알파로 그냥 뭐 일반적으로 보던 의미 있고요, 단어 있고요, 띡띡 시험 보는 시험도 당연히 보죠. 근데 이런 식으로 애들이 공부하기 싫어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좀 제시를 해보면 곧잘 해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 항상 이거는 이제 오래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 시간도 소중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개강 시간은 3월 2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고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라고 기억을 한번 해주시고요. 통지표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통지표도 안 보일 것 같아요. 통지표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제 개인 코멘트예요. 여기가 이제 단어시험 본 거랑 결과들이랑 단어시험 본 거, 진도 이런 거 다 적어드렸고, 밑에 보시면 이건 제 개인 코멘트예요. 되게 많이 적어드리거든요. 항상 저 이거 쓰는 데만 진짜 1시간, 2시간, 3시간 걸려요. 한두 명 아니니까 아이들이.
아니요, 주간이에요. 매주요, 매주. 네, PDF로 보내드려요. 그럼 클릭 한번 하시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내드립니다. 수업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매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코멘트 같은 것도 붙여서 드리니까요. 이렇게 수업이 구조되는 걸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사고라고 해서 애들이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어머니도 아까 이제 70문 지문이에요 말씀드리자마자 이러시는데 이거 충분히 공략 가능한 시험이에요. 평균 자체가 높잖아요. 그만큼 빼곡하게 모였긴 하지만 난이도가 엄청 높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개인 공부, 내신 공부하면서 정시 공부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나 이제 학원이나 뭐 저한테 질문 있으시다면 따로 이제 문의를 주시면 연결해 드리니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늦은 시간. 네네. 시간표 네 고정입니다. 이게 학교별로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대가 어쨌든 고정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이후에 변동이 되면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아유, 감사합니다.